예, 별별 특강 제17강 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입안에 목이 좀 기침이 나서 목사탕을 좀 먹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날이 많이 덥죠. 이제 여름 같은데요.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일이 좀 많이 있었죠. 그죠? 한 주가 굉장히 길었는데, 미북 회담도 있었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다음날 지방선거가 있었죠. 우리는 다 여론 조작이다 했는데, 표를 까보니까 여론 조작이 아니죠. 차이가 크게 벌어졌죠. 그 다음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게 달아매가지고 김정은을 혼쭐을 낼 거라고 이 보수 인터넷 사이트에 많은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는 트럼프가 개망신을 당할 거라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망신을 당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건전한 보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은 지금이 아마 평생 태어난 이래 사상 최대의 위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만큼 마음이 불안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이 불편했던 적은 익히 없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할 부분이 1부에서는 지금 보수가 굉장히 위기다, 이것이 되살아날 방향이 희망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2부에서는 이 트럼프가 혼자서 비핵화를 하겠다 저렇게 하고 다니는데 과연 북한의 비핵화가 어떤 식으로 끝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수가 위기다라는데, 이 위기는요 솔직히 지금 온 게 아니라 제가 2013년에 말부터 2014년 초까지 아카데미라 해서 당시 회원들을 좀 모아서 강연을 했는데, 그때도 보수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가능성이 앞으로 없다,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수에 대해서 냉정한 비판이나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성을 하자고 하면 전부 뭐라는가 하면, 황장수는 문재인이 간첩이다, 위장 보수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어디 일변가 어딘가 가면 아주 그걸 전업으로 비판을 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저를 비판하는가 하면, 저는 보수 자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나 이것을 갖다가 현실화시키는 방식이나 보수의 리더들이라고 하면서 아스팔트 보수, 장애 보수들이라는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행태나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의 행태나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한 이념을 유지해 갈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 저도 역시 똑같이 그 비판 속에 저 자신을 넣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을 했지만은 저는 주사파가 아니었고 PD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학생운동의 주류에 대해서 별로 동의를 못했어요. 사회주의적 학생운동을 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 혼자서 서울대학에서 세력을 모아서 학생운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정치를 진입할 때 DJ가 강제로 영입하다시피 해서 제 때문에 곤란해질 사람들이 있어서 그 당에서 시작을 했지만, 저는 떨어지려고 경남 사천으로 출마한 사람입니다. 민주당으로. 떨어지려고요. 왜? 정치를 제가 이렇게 배지를 달고 이렇게 가려고 하면 더 쉬운 방법들을 택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해야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을 한 것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다라는 제 자신의 만족을 좀 이렇게 스스로 하고, 그 다음에 정치를 서서히 정비해 가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 진영에서 사실은 보수의 이데올로기가 뭔지에 대해서
그걸 분석하는 보수의 이론가도 없고 교수도 없고 싱크탱크도 없고 보수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보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투가면 뭐 에드먼드 버커가 어떻고 레이건이 어떻고 대처가 어떻고 하는데요. 한국은 한국의 보수의 가치가 중요한 거죠. 서구 사회에 있어서 내려왔던 보수의 가치를 한국에서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서로 역사의 발전 과정과 방향이 다른데 완전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영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의 보수, 일본의 보수와 한국의 보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죠? 그렇죠. 중동에는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진보 보수의 부분이 통하는 게 아니라 사우디같이 보수 순위파에서 강경 빈라덴 같은 사람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이번에 시리아의 강경 반군들 IS를 지원해 주기도 하는 보수 진보를 나누기 어려운 매우 이 복잡한 구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이 순위파 시아파의 이런 구도들이 복잡하게 뒤엉켰어요. 마찬가지로 한국에는 북한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북한이라는 문제를 놓고 보수 진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이 미국식이나 영국식 보수 진보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북한이 적어도 과거 소련식 사회주의를 한다거나 차라리 밑바닥에서 혁명을 시작해서 중국 대륙을 들어먹은 모택동식 사회주의를 한다 그러면 차라리 대응하기가 간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북한이라는 집단은 소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식됐는데 한 번도 민주주의를 경험해보지 못한 북녘 땅에 이시조선이 1910년에 망하니까 그 망한 이시조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천황을 황제로 모시는 나라의 식민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소련이 종주국으로 자신의 앞잡이 한 명을 김일성을 꽂았죠. 내리꽂았죠. 그래서 이 북한이라는 나라에서의 민주주의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방식에 대해서 사고 구조가 우리하고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3대 독재에 잔혹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저런데도 저 체제가 다 무너져서 쫓겨났어요. 세계의 오래된 독재자들은. 그런데 저 사람은 물러나지 않고 지금도 이제 3대 손자가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 북한에 대해서 한국 내부에서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 사상을 북한에 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휴민트라고 부르는 스파이 하나도 북한 땅에 못 들어 넣어요. 기껏해야 무슨 탈북자를 통해서 중국에서 작업해서 2다리, 3다리 건너서 북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한국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런데 북한은 남측에 자신들의 이론을 추종하는 사람을 60년대부터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60년대에 간 사람은 뭐 독일에 당시 동서독으로 나눠 있을 때 뭐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을 이렇게 포섭된 사람 일부라든지 안 그러면 이 조총련을 통해서 제주도나 이렇게 해서 이 일본이나 이런 쪽에 자신들의 그 친인척이 좌파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간첩이 침투했다든지 이런 이 라인들을 통해서 극소수 북한 추종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70년대까지도 그랬어요. 자생적인 북한 추종자들이 소수가 있거나 안 그러면 북한과 아주 접촉한 소수의 사람들만 북한을 추종했죠. 대중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하자라는 사람도 북한 추종자는 아니었어요. 이것이 80년대 초반에 한국의 학생운동권을 주사파들이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6, 7년부터는 대학가 전역에 이제는 주사파들이 학생회장으로 당선되면서 주요 대학을 87년, 8년 되면서 이제는 다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연고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임종석이가 전대협 의장을 하고 한 총련을 탄생시키고 할 때는 전국 대학의 한 70%, 80%가 주사파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주사파들이 대중 학생들한테 이야기하거나 민주주의를 이룩하자고 군사 정권을 향해서 싸울 때는 대중적인 이슈를 내세웠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신들이 독서하고 자신들이 토론하고 자신들이 학교 내부에 서열을 정하고 전체 한 총련이나 전대협 조직을 만들고 이뤄가는 과정에서는 그야말로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일가를, 그때는 김일성이었죠. 김일성 일가를 추종하고 숭배한다라는 걸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숨어있던 주사파 지식인들이, 북한을 추종하는 지식인들이 노골적으로 글을 쓰고 책을 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90년대까지 한국 경제가 제일 잘 나가던 90년대 초중반까지 대학가는 주사파들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이 되었고, 그 주사파들이 장악한 대학에서 젊은 사람들, 당시에 이제 제 또래 밑에 50대, 30대, 40대, 30대 후반까지 사람들에게 주사파에 대한, 북한에 대한 거부감을 굉장히 줄였어요. 자, 그래서 그 주사파들이 2000년부터는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배지를 달기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18년이 지났어요. 이제 배지만 단 게 아니라 당의 원내대표도 하고, 그리고 청와대의 비서실장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회의 정치권의 한쪽을 완전히 상층에서부터 장악해 들어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예요. 자, 이러는 동안에 보수는 무엇을 했느냐? 전두환 노태우 시절까지 보수라는 게 의미가 있었어요? 없었죠. 반공연맹, 자유총연맹, 뭐 보수단체들은 의용단체였죠. 그럼 언제 이제 보수라는 것이 싹이 트기 시작했느냐? 김대중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여태까지 반공 보수를 해왔던 이 관변 의용단체들이 전부 다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김대중이 정권을 교묘하게 재창출을 했어요. 노무현을, 정몽준을 출마를 시켜가지고 들락날락거리다가 단일화해서 정권을 재창출했습니다. 그때부터 김대중 정권은 그나마 매우 조심스럽게 6.15니 북한에 돈을 주니 하는 부분을 숨어서 하고 있는데, 이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정리하면서 이제는 반미 그리고 친북 이런 부분들이 정권에서 노골화되기 시작을 했죠. 근데 노무현 정권이 빨리 망해버리면서 이제 주사파의 맥들이 끊어졌는가 했는데 10년을 칼을 갈고 준비를 해서 이제 문재인을 앞에 세워서 정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한국의 보수라고 하는 세력들은 그나마 이제 야당 생활을 10년 하면서 투쟁력이 조금 생겼지만은 투쟁력 이외에 이 컨텐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무조건 기득권을 추종하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대기업을 추종합니다. 전 대기업이라고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의 보수는 재벌이나 기득권에 의해서 수혜를 받았고, 보수 정권이 9년 동안 하는 동안에 박근혜, 이명박이 가장 잘못한 일의 하나는 보수 세력들을 뭘로 만들었어요? 옛날에 군사 정권처럼 다시 푼돈으로 갖고 노는, 한마디로 의용단체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망해버린 마당에 깨놓고 이야기할 거는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해야지, 그걸 우리끼리 아니라고 우긴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 정당이라는 부분은 동일한 이념적 가치체가 아닌, 그야말로 권력에 이렇게 목이 말랐거나, 한마디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거나, 기득권의 이해를 대표하기 위한, 한마디로 기득권의 대리인, 앞잡이들이 들어와서 잡탕으로 만드는 게 한국의 보수 정당입니다. 새누리당, 그 이전에 한나라당, 한국당이에요. 좌파들은 동일한 가치 체계가 있어요. 민주당에 한번 보십시오.
저항이라는 걸 안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몇 명이 당을 거의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끌고 가도 민주당 안에서 저항이 있습니까? 저항이 없잖아요. 옛날에 새누리당을 보고 거수기라고 여의도 출장소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그들은 거수기가 아니라 그냥 청와대의 5분 대기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인가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는 비판이나 논쟁조차도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일사불란하게 저 사람들은 권력 의지에 따라서 좌파적 사고를 전 국민들한테 심어주는데 지금 성공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 국민들 다수는요, 정치가 자신들을 잘 살게 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다 압니다. 보수도 거짓말하고 진보도 거짓말하고 좌우가 다 거짓말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좌파 진영에 집중적으로 표를 몰아줬느냐? 그거는 보수 당신들은 거짓말이라도 우리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안 하고 기득권에 가까운데 좌파 너네들은 그래도 우리한테 우리를 생각하는 척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다. 그 차이인 겁니다. 즉 알아주느냐 몰라주느냐에 대한 문제이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PK 지역까지도 이제 다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대구 경북 TK만 남아있다라고 축소되었는데요. 지금 한국당이 얼마나 이념적 가치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정당인가 하는 것은 선거를 졌잖아요. 홍준표가 책임을 지고 갔습니다. 저는 참 그분도 딱한 사람이, 제가 몇 번을 뉴스 브리핑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3월 14일 아침에 집에 가게 돼 있으니 이왕 가는 길에 그냥 가지 말고 머리도 깎고 시청 앞에서 단식도 하고 할 것 다 하고 역부족으로 쫓겨나면 그래도 남는 거라도 있고 당신한테 미래를 조금이라도 기약할 수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그냥 마치 비 맞은 중처럼 중얼중얼 거리다가 페이스북에 글이나 몇 마디 올리다가 그렇게 가면 바른 말을 하고도 이제는 재기불능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한국당은 수구, 보수, 반동, 반공, 기치를 들었기 때문에 선거에 졌다. 판문점 선언이나 남북회담, 미북회담 등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 노선을 무조건 판문점 선언이나 미북회담에 반대하지 말고 그것을 이제는 인정해주고 우리도 이제는 북한과 평화 노선을 가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김성태라고 저 정신나간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몰라도 한참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한국의 보수의 가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딱 한 개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유일한 보수 가치의 차별성이 한국의 독특하게 한국만의 현상인 남북 분단 문제에서 북한에 대해서 한국의 한미 동맹과 안보의 가치를 얼마나 지키느냐. 그것이 한국에는 유일한 보수의 가치예요. 자,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요, 시대의 변화를,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70년대에 대학을 나오면 고등학교를 나와도 다 취직해서 살고 자기 대에 중산층으로 시골에서 그냥 가방 하나 들고 올라와서 노가다거나 중국집에 배달해서부터 자기 대에 자식을 공부시키고 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고도 성장의 시기에 가졌던 경제사회적 관점을 보수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재벌이 취업을 시켜서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재벌은 자기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빠졌어요. 또 생산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대외로 이전되었고 전체 고용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 6%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서 보수의 가치를 60, 70년대에 박정희 전 대통령 개발 성장 독재 시대에 가졌던 보수의 가치를 그대로 따르려고 하면 이것이 대중들에게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난 지 지금 65년째입니다. 이제 6.25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기억에 있어서 경험해 본 사람들은 대다수가 돌아가셨거나, 이제는 거의 사회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6.25 때 10살이라도 75이에요. 6.25 때 참전했던 분들은 지금 나이가, 연세가 8, 90, 100살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6.25에 대한 기억은 다 잊혀져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한국이 이 고도성장기에서 서로 어떤 역할로 안보를 맡아주고, 그 다음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그 차관을 받아서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육성시켜가지고 이렇게 성장했는가에 대한 기억도 대부분 잘 몰라요. 20대, 30대, 40대들은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결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3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되는 시대예요. 대학을 나와도 3명 중에 2명은 결혼하기가 사실상 부모한테 물려받은 돈이 아니면 살아가기가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왜 이렇게 바뀌는가? 이것은 제가 가끔씩 뉴스 브리핑에서 이야기했지만, 기술 변화가 일자리를 없애는 식으로 가면서 전 세계의 대중들이 다 불행해져 가고 있어요. 소수의 자본을 가진 사람이나 소수의 기술을 가진 사람은 슈퍼리치가 되고 초부자가 되고, 나머지 중산층은 거의 무너져 가고 대중이 전반적으로 가난해져 가고 있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미국의 집에 1000달러의 현금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고, 병원에 갔을 때 응급실에서 400불을 낼 사람이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400불을 집에서 가져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미국에도 중산층이 굉장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유럽에 왜 선거만 했다면 극우가 이기고 일부는 극자가 이기고 전후에 70년을 지배해온 정당들이 다 없어져 가느냐? 프랑스의 기성정당, 좌우정당들이 왜 다 사라져 버렸느냐? 이거는 뭔가 하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에 대중들의 분노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트럼프 같은 사람이 그런 분노를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이 될 정도예요. 옛날 같으면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기 전이라면 절대로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가졌던 보수의 가치라는 부분을, 안보 문제를 빼고는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당에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한국당의 재산 평균이 얼마쯤 되는 거 아십니까? 국회의원들? 25억. 그 몇천억, 몇백억씩 가진 사람 빼고 또 25억 안팎 될 거예요. 민주당은 한 5, 6억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가 한국에 나오는 중산층에 대한 환상, 오늘 내가 뉴스 브리핑의 오부에 중산층에 대해서 했지요. 30평 이상 아파트에 살고 현금이 1억이 있고 그 다음에 월 5, 600이 들어오고 이런 사람이 중산층이에요. 서울에 30평 이상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10억입니다. 평균이. 그리고 현금으로 1억 이상이 있으면 아주 부자지요. 그리고 외제 자동차나 적어도 뭐 중대형차를 타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통계청에서 작성한 중산층은 사실상 빈곤층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관념에 있는 중산층은 1% 미만에 있는 사람들이 중산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들이 중산층인데 착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 빈곤층이 중산층이 되는데 150년 걸린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건 못 된다라는 이야기죠.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빈곤층이 중산층이 되는 데는 120년에서 150년이 걸립니다.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과거에는 10년만 하면 빈곤층이 중산층이나 상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자, 이런 시대에서 일자리까지 소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자리는 많은데 눈높이를 낮춰라.
왜 안 가는 줄 알아요? 그런 소리 하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이제는 그런 소리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당신 같으면 평생 비전 없는 데 가서 최저생계비에 가까운 걸 벌면서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는 일자리를 평생 그걸 일자리라고 하겠느냐. 이래도 비전이 없고 저래도 비전이 없으니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아가거나 일자리를 가지고 있거나 그게 그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결될 수 있느냐? 해결 못 됩니다. 지금 문재인이 제가 오늘 신태용이하고 비슷하다. 어떤 점에서? 뻥을 치고 있는 점에서. 신태용이는 또 멕시코전에서 이겨보겠다고 뻥을 칩니다. 그날 두 뻥쟁이가 만나요. 어디서? 러시아에 있는 멕시코전 경기에 문재인이 러시아 갔다가 또 그거 옛날에 뭐 독일 대통령이나 흉내 내본다고 또 그 관람하러 간대요. 그래서 참 그날 과간이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방이 있다. 트릭이 있다. 응? 기적이 일어난다고 뻥을 치다가 아니 그런 축구를 누구 못하겠어요? 스웨덴도 어지간히 못하던데. 자, 그런 두 팀이 스파이를 보내서 상대 전략을 탐지하고 뭐 보안을 위해서 시범 경기를 비밀리에 했다느니 정말 웃기고 자빠진 사람들이에요. 저는 한국이 앞으로는 실력이 안 되면 월드컵의 흥행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대표가 출전 티켓을 땄다 하더라도 출전시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 사람들 한번 보세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데 지금 중산층의 그 이상적인 모델이 되려고 하면 소득으로 된 게 아니라 다 부동산으로 됐습니다. 물려받은 부동산으로요. 그게 통계에 딱 떨어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을 가지고는 성장을 할 수 없어요. 부동산을 가져야 성장이 되죠. 부동산은 있어야 부동산을 가지지요. 자, 한국당의 기반이 어디입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기반이요? TK죠. 그래서 여태까지 한국당이 보편적으로 정치적인 세팅을 해놓은 지형이 뭔가 하면 강남에 아파트에 살면서 TK 출신으로 경상도 말을 쓰는 부부간, 직업은 재력가거나 사회의 상류층. 이런 사람의 기반을 두고 정치를 해왔고, 우리 또 보수에 추종한다는 사람들은 어디서 돈을 많이 줘요? 재벌은 옛날에 보수 정권, 군부 정권과 더불어서 성장을 해왔으니까 그쪽에서 보수 단체들의 돈을 좀 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혁하자. 이제는 재벌의 신경을 쓰지 말고 그 사람들을 일부러 탄압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설정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재벌식 경제 관점, 자유시장 경제니 어쩌니 자유시장 경제하면 좋은 것 같지요. 근데 국민들 대다수가 불평등하게 태어났어요. 불평등하게 태어난 사람 보고 그때부터 세상은 원래 불평등한 거니까 받아들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경제학자로서는 수용이 될 수 있겠지만은 정치인으로서는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표 안 찍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이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져 갔다는 겁니다. 대구 경북 빼놓고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대의 변화를 인정해야 되겠지요.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다. 부익부 빈익빈이 갈수록 심해지는 시대다. 중산층도 거의 무너져 가고 있다. 한국의 중산층의 제일 착각이 뭔가 하면 중위소득의 50%부터 150%를 중산층이라고 통계청은 규정해요. 그러면 중위소득이 470만 원 이래 되면 230만 원 받는 사람이 중산층에 들어가는 거예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최저임금도 안 돼요. 생계비도 못 버는 사람들이 중산층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러면 150%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봅시다. 얼마겠어요? 670만 원 이렇게 버는 사람이 중산층의 끝인 겁니다. 그러면 670만 원 버는 사람이 자식 2명 키우면서 집을 구하려고 살아가면 그 사람도 빡빡해요. 세금 떼고.
그러니까 한국의 중산층은 솔직히 말하면 중산층이 아니고 뭐다? 통계청 기준으로 빈곤층이지요. 우리가 흔히 중산층 기준으로 하는 30평짜리 빚이 하나도 없는 자기 아파트가 있고 중대형차를 굴리고 현금이 1억 이상 있으면서 한 달에 5, 600을 번다는 거는 그거는 꿈과 같은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한국 사람은 한 4, 5%도 안 될 겁니다. 실제로 한 20억이 있어야 그런 행태가 고정되어서 굴러갈 수 있다는데 그런 사람은 한국의 재산 기준으로 세우면 1% 남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곤의 대중화가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집 때문에 야단들입니다. 중산층이 쓸 돈이 별로 없어요. 미국에는 한 6만 5천 불 정도 받아야 중산층인데 그래서 전 세계가 중산층이 사라져가니까 대중들이 어떻게 돼요? 포퓰리즘을 선택을 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거구를 선택을 해요. 왜? 거기는 정적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유럽에서나 미국에서는 발을 못 붙이지 않습니까? 왜? 경험해보고 망한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좌우의 포퓰리즘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10년 지나 보십시오. 전 유럽이 포퓰리즘 독재자들이 지배를 하게 될 겁니다. 이유는 해체될 거예요. 미국도 점점 이제 다음에는 트럼프보다 더한 사람이 대통령 될지 몰라요. 그 왜 그러느냐?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대중들이 희망을 찾지 못하니까 한마디로 합리적으로 정치적 해결을 찾아가자는 좌우 정당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유럽에서 보수당, 기민당, 공화당, 국민당 이런 것들이 대체로 우파들 정당 이름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회당, 그 다음에 무슨 사민당 이런 것들이 좌파들 노동당 이런 것들이 좌파 정당인데 이런 좌우 중도파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선거만 하면 좌우 포퓰리즘이 극단적인 우파가 한 70%, 극단적인 좌파가 한 30% 이렇게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이게 북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라리 한국도 극우 극자들이 득세를 하는 게 지금 이런 형태보다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또 순치가 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북한 문제 때문에 극우 극자의 형식이 아니라 친북 포퓰리즘이 지배를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뭐예요? 이거는 포퓰리즘도 못해. 포퓰리즘도 머리가 좋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대중들이 뭘 원하는가를 알아야 원하는 말을 해줄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당이 이번에 선거지고 반성문을 써놓은 걸 보면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지금 이번에도 한국당을 찍은 사람이 비례대표에서 보면 한 28, 9% 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와중에도 한국당을 찍는 사람들은 안보라도 튼튼히 해달라는 사람들이 마지막 남아있는 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성문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 28, 9%를 정면 배반하고 북한과의 평화적인 자유주의를 이렇게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한국당이 변해야 된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이나 미북 선언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좀 있으면 종전선언도 찬성하고 한국당에서 평화협정도 찬성한다고 소리 놓을 거예요. 그런데 보수의 일각에 한국당을 반대하는 쪽에 서 있는 정당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는 파퓰리즘도 아니고요. 그냥 한 사람 살리자는데 매몰되어 있어요. 별 말할 가치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개혁 보수라고 하고 간 사람들은 뭡니까? 이명박 쪽에 좀 가깝고 박근혜가 미웠던 사람이지 별 차이도 없어요. 유승민이가 한번 보세요. 바른미래당의 공동대표가 돼놓고 바른미래당이 낙선자가 2,000명이 넘는데요. 당선자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저렇게 진 것도 처음입니다, 내가 볼 때. 왜? 죽도 밥도 아닌 짬뽕이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건 개혁보수도 뭐도 아니에요. 유승민은
미북 합의를 비판하고 당의 대변인은 미북 합의를 찬양을 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수의 가장 큰 문제는 지켜야 할 거는 안 지키고 폐인이라고 안보 문제를 그 다음에 바꿔야 할 가치는 안 바꾸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계급적 기반이 계급이란 말을 쓰면 좌파라 하는데 우리는 계급이란 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재벌의 비판도 자유롭게 보수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거부감이 들고 이러면요. 이 보수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계급적 기반이 딱 TK 상류층의 수준에 막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충 한국당에 아주 극소수만 빼고 나머지들이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어떻게 살아가고 무슨 직업을 가지다가 국회의원이 됐는가는 다 알죠. 자, 제일 많은 직종이 뭡니까? 한국당에? 예? 좀 이야기를 하세요. 리액션이 오늘 약해. 판검사 출신으로 변호사 제일 많죠. 단일 직업군으로 한국당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뭐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교수나 무슨 연구소 이런 거예요. 유학가, 최소한 미국이나 뭐 이런 데 유학 갔다 온 사람, 교수. 그 다음에 대기업에 이제 임원이나 오너 하던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겠어요? 자기 회사를 하셔서 돈 많은 사람. 그래서 한국당의 주류를, 그 다음에 언론사의 고위 간부 하던 사람, 그리고 일개 전문 직종에서 탑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당의 주류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당에 그러지 않은 사람은 이제 간혹 가다가 하나씩 섞이는 게 뭡니까? 당뇨 하다가, 당에 직원을 하다가, 보좌관, 비서관 하다가, 도의원 하다가, 이제 간혹 배지 하나씩 다는 사람인데, 그건 가뭄에 콩나듯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중에는 보면 정경련에서 추천한 사람. 아스팔트 보수의 대명사이냐 하지만 그 뒤에 추천 경로는 정경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외에 한국당에서 자신의 입장, 그 다음에 고위관료가 많죠. 고위관료. 장차관급 이상 하거나 고위관료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국당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은 다 어디 살겠어요? 최소한 강남이나 그 비슷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평생에 고민을 별로 안 해봤죠. 사는 문제 때문에, 취업하는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대중과 너무 괴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왜 졌는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치어리더 역할을 하는 아스팔트 보수라는 사람들을 보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위해서 봉사하는 말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봉사하는 말을 20대나 30대나 40대에서 단 5%도 동조하기 어려운 소리예요. 시장은 자유경제다. 자유시장 경제가 핵심이다. 자, 자유시장 경제란 말 속에 숨어있는 함의가 뭡니까? 세상은 불공평한 거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불공평하더라도 적어도 권력이 들어서서 기회는 균등하게 주고 경쟁은 공정하게 해주라. 문재인이가 취임사에서 한 말이죠. 노무현이도 취임사에서 했고요. 이 사람들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압니까? 저거는 실천해요? 안 해요. 저거는 대골 같은 집을 짓고 살면서 말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두 사람 다 특징이 대골 같은 집을 지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러면서 말은 뭐라 그래요? 이 왜곡된 세상을 공정한 기회부여와 이 올바른 경쟁을 통해서 누구나 다 정의롭게 살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당은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좌파라 부정이라고 생각해가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20, 30대 자녀들이 있을 건데 부모가 말하면 설득이 됩니까? 선거 찍을 때 내 찍는데 따라서 찍으라 한다고 따라 찍을 자녀들이 없을 거예요. 자기 집에서부터도 설득에 실패하고 있어요.
어쩌다가 보수가 이래 됐느냐. 보수의 이데올로그들은 없습니다. 이데올로기를 끌고 가는 사람이 이데올로그인데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맞춰서 전파해서 그렇게 가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 보수 인양하면서 그러는 사람은 기득권의 앞잡이입니다. 7, 80년대, 6, 7, 80년대 재벌들이 들으면 좋아할 소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재벌들이 다 미개 살리고 재벌 하청업체가 미개 살리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해도 돼요. 이제는 재벌들이 미개 살리는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대기업 입사하면 고시 붙었다고 옛날에 하듯이 환영을 하는 그런 희귀한 예가 돼버렸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남아있는 보수 정치에 적극적인 사람들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다? 일배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정의같이요. 세상에 와서는 말도 못 꺼냅니다. 우물 속에 갇혔어요. 그러면서 허구한 날 트위스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자기 보수의 일부 남은 사람은 극소수는 자기들의 함정에 빠져 있고 보수에 행동하는 어르신들은 어찌 됐어요? 태극기 들고 자기들의 함정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들 패거리로 보면 거기에서 온갖 소설을 쓰고 환상을 가지지만 대중들이 봤을 때는 고립되어 가지고 소멸되어 가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하는 게 좀 불쾌하십니까? 그 불쾌하신 분들은 어딘가 내가 그동안에 쏟고 살았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깨닫는 기회가 돼서 대단히 좋습니다. 60년대 말에 일본의 이 좌파들이 득세를 했어요. 굉장했습니다. 전공투라고 해가지고 일본에는 봄마다 그때 노동자들이 춘투라고 임금 인상 시위를 할 때 도쿄 대학이니 무슨 온갖 와세다 대학이니 전부 걔들 좌파들이 다 득세를 했어요. 근데 얘들이 미군을 쫓아내자 하면서 이렇게 극우로 갔는데 또 극자로 갔는데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극우 소설가는 자살도 하고 또 극자로 가는 애들은 점점점 좌파가 됐어요. 그래서 대중하고 점점점 괴리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됐냐? 테러가 됐습니다. 테러 집단이. 적군파라고요.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하고 합쳐서 이 비행기를 납치하고 마지막 남은 일본의 이 극단적인 학생운동 출신 리더들은 산속의 별장에서 경찰과 대치하다가 집단 자살하고 거기에 살아남은 놈은 비행기를 납치해가 북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극단적인 이 극좌파, 극우파들이 거의 다 소멸돼 갔어요. 자, 그런데 한국에 지금 보수가 이제는 소멸되어 가는 길을 택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보수가 죽었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가 뭔지 자기들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을 뭐라 할 수도 없어요. 왜? 보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관변단체를 보수라고 생각하고 의용을 보수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무조건 보수 여당이나 보수 야당만 편들면 그것이 보수라고 생각하고 재벌 편만 들면 그것이 자유시장 경제고 보수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 스스로가 가진 가치에 대해서 한 번도 돌이켜보질 않아요. 딴소리를 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니라 그러면 저를 뭐라 합니까? 위장보수, 좌파다, 문재인 간첩이다. 이제 문재인 간첩이라 하는 대목에 와서 황장수가 비판하면 다 깜빵에 가더라. 근데 저는 안 간다 이럽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몇 명 언급해가 이야기하면 며칠 뒤에 깜빵에 다 가는 겁니까? 그래갖고 이 보수의 잘못된 부분을 청산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정말로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만드는 일에 책을 쓰고 이론가로서 노력을 하고 싶은데 내부에서 그는 시비나 한마디로 부작용이나 낭비적인 문제들이 더 불편했습니다. 보통 발목이 잡힌 게 아니에요. 제가 뭘 한다고 고소고발을 하고 허구한 날 그런 식으로 소모를 해서 제가 요즘은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 곁에 아예 안 가야 되겠다. 정말 엮였다 하면 시간 낭비하고 체력 낭비하고 또 인간에 대해서 실망을 한다.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보고 무슨 3.1절 집회할 때 왜 안 나가느냐. 나가보세요. 저기 박근혜 탄핵하고자 했던 놈 왔다. 위장보수 왔다. 카메라 들고 와서 쫓아다닙니다. 의사협회에서 저보고 한번 강연을 해달라 해서 내가 문재인 타도하자고 의사들 앞에서 이야기했더만 끝나고 내려오는데 젊은 친구 하나가 카메라를 들고 5분간 따라다니면서 왜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습니까? 저는요, 2번, 3번 와도 탄핵에 찬성합니다. 왜? 옳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헷갈려 하면서요, 그러면 다 음하고 뭐고 해서 따져보자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지금 따진다고 합리적으로 따져질 수가 있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밝혀질 문제예요. 그거는 세상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자, 정치적으로 남들에게 설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시류에 따라서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아닌 걸 기라고 하고 거기에 휩쓸려 가면요, 저는 정치적으로 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수의 진정한 위기는 어디에 있느냐? 솔직히 말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안보에 대한 베이스는 바닥에 깔고 유지해야 돼요. 북한하고의 문제에 대해서 그건 보수의 기본입니다. 왜? 우리가 그걸 안 하면 한국 사회에 아무도, 대중들은요, 바람 앞에 갈대 같은 변덕이 심한 사람입니다. 대중이 위대해요. 그런데 효선, 미선, 미군 장갑차 교통사고를 가지고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그때도 2002년 대선 때죠. 그런데 2008년에 광우병 시위가 일어나고, 저는 박근혜 탄핵은 찬성했지만은 작년에 국민들이 길거리로 촛불 들고 갈 일은 아닙니다. 법과 제도의 절차를 존중하면서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촛불을 많이 들면 결론이 거기에 따라서 휩쓸린다면 투표는 왜 합니까? 전부 길거리로 몰려가서 촛불 숫자에 따라서 정하죠. 그래서 지금 이 가장 큰 문제는 보수의 기본적인 한국적 가치의 핵심은 북한 김정은 저 집단에 대해서 절대로 믿지 말아야 된다. 뭐든지 말을 했다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서 핵을 포기하고 평화적으로 남과 교류하면서 우리가 좀 도와주면 없는지, 가난한 형제를 도와주면 그걸로 남북이 통일되고 평화가 이룩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환상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거대한 역사적이고 지정학적인 이해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란 나라가 없고요, 북한만 공산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로 두 나라가 잘 지내면 평화가 이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 독재는 보통의 독재가 아니죠. 겉으로 경제는 자본주의인 척하면서 사실상으로 경제까지도 장악을 해서 그야말로 공산 독재를 하고 임기가 없는 지금 최고 지도자를 시진핑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러시아는 어떻게 됐느냐?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민주국가로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 국민들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푸틴을 선택했어요. 푸틴은 뭐냐? 유사민주주의지. 저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선거는 하나만 해요. 러시아 사람이 왜 저런 줄 알아요? 왜 러시아가 서양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겼고 과학도 뛰어났고 과거에 동구권을 주도했던 나라지만은 왜 러시아 사람들의 선택이 저런 줄 알아요? 제가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 황제, 니콜라이 황제 밑에 있다가 러시아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소련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적인 공산주의를 하지 않고 프롤레탈리아 독재라면서 레닌, 스탈린이 독재를 했지요. 후르시초프도 독재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브레즈네프도 독재했고, 그래가 고르바초프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이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체제니까 이 독재를 해체해야 되겠다 해서 해체되었지만은, 그래가지고 소련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러시아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국민들은 다시 공산주의라는 말만 앞에 안 내세우지 모든 시스템이 과거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죽여버리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그리고 대통령 2번 해먹고 총리 1번 됐다가 또 대통령 2번 하고 이런 게 통하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데모도 별로 안 합니다. 하긴 해도 한 10,000명, 20,000명 그게 뭔 흐름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남의 나라도 마음대로 침략해버리고 남의 땅도 가로채우고. 그래서 러시아라는 나라는 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없는 북한과 매우 유사한 나라예요. 중국도 민주주의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중국의 자본주의적인 모양을 겉으로만 보고 저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중국도 한번 보세요. 청나라가 망했잖아요. 손문이나 중국의 지식인이 중화민국을 세웠지만은 그걸 이제 나중에 장개석이 받았지만 장개석이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군벌이죠. 그래서 중국이 큰 나라가 짜게지면 그 사이에 중국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보면 군벌에 의해서 작은 나라로 또 쪼개져 가지고 몇십 개로 흩어졌다가 어느 날 또 통일이 되고 역사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모택동이 통일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공산주의를 유지할 동력이 안 되니까 덩소팽이라는 사람이 매우 기술적으로 이제 이 자유시장 경제나 자본주의를 이렇게 하는 척했지만 중국의 경제는 철저하게 계획경제, 통제경제고 바닥만 이 시장 경제처럼 보여지도록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국은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한다. 중국 경제는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굴러올 수 있어요. 저임금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이것이 고도성장 단계에 접어들고 금융이 중요해지는 단계에 와서는 중국 경제는 지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 소련이 기술이 없어서 망했어요. 미국보다도 더 우주로 빨리 갔지 않습니까? 라이카라는 개를 태워가지고요. 그래서 케네디 때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런 나라도 망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기술이 앞서 있다고요?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경제의 내부 모순이 숨겨놓은 부채 때문에 은행에서 시진핑이 마음대로 올해는 한 1조 위안쯤, 아니 1조가 아니죠. 한 1,000조 위안쯤 더 찍어내. 이렇게 하면 찍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그걸 갖다가 성장률을 집계하고 국가나 가계부채나 각 지방정부의 부채를 집계할 때는 그걸 다 빼버리죠. 중국이 1대1로 하고 요즘 세로 뻗어나가려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내부적으로는 저 과잉된 부채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이 위장하에 한마디로 자신들이 지금 수습 불가능한 과잉 투자를 해외에 가서 소모해서 돈을 벌어오려고 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 살아본 분들 여기 혹시 계세요? 중국이 중산층이 3억이라고 제가 며칠 전에 보고 웃어서요. 20년이 되면 중산층이 6억이 된다고 합니다. 중국의 중산층은요, 제가 볼 때 1,000,000명도 안 됩니다. 해외로 나가서 돈 쓰고 다니는 사람 다 합쳐서 1,000,000명도 안 돼요. 숫자가 많으니까 그게 많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복지도 없고 사회보장도 없기 때문에 저런 시스템이 솔직히 대중의 착취에 의해서, 저임금 착취에 의해서 굴러가는 수준이 이제 한계에 왔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분배는 권력이 분배를 하는 나라입니다. 통계는 다 속이고 감추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거의 막장에 가고 있어요. 중국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는 중국이 망해야 북한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한국하고 미국이 북한을 지도부를 잘 꼴찌해서 데리고 올라가면 중국이 어떻게 해요? 바로 쿠데타를 일으키죠. 내부의 군부를 통해서.
그래서 이 보수에서 일각에 지금 어리석은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북한을 친미국가로 만들면 제정신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중국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김정은을 만약에 김정은이 그런 선택을 했다면 제거해버립니다. 왜 6.25 때 중국이 개입을 했어요? 적어도 북한은 우리의 영역이니까 미군이 더 치고 오지 말라는 이야기죠. 키신저의 사고가 한국은 중국한테 넘겨주자는 거예요. 키신저가 지금 트럼프 정치 멘토예요. 사이가 그 앞자리예요, 유대인. 그래서 이게 해비되는 라인이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라인으로 한국도 돕고 북한도 작업을 해가지고 이게 갖추어져서 트럼프가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신저는 미군을 빼고 중국군이 원산, 남포까지 진주하는 것도 우리가 허용을 해주고 한국은 자체 운명에 맡겨버리고 우리는 일본에서 라인을 치고 대항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만 한다면 그 말이 거짓말이죠. 북한의 비핵화는요,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북한은 이스라엘처럼 인지적 보유국, 이스라엘이 핵이 있냐 하면 없다고 말도 안 하지요. 그건 NCND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300개의 핵이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동이 이스라엘하고 본격적으로 중동의 아랍 국가들이 못 붙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쏠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국지전만 하거나 테러만 하지 이스라엘하고 본격적인 전쟁을 중동이 아무도 안 하려고. 사우디가 이스라엘하고 손을 잡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그 길로 지금 들어선 거예요. 그럼 저게 어떻게 망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10년 안에 중국이 해체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데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중국은 나라가 망할 때 항상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봉기가 일어나잖아요. 홍건족, 한건족. 명나라의 주원장이도 그거, 홍건적인가 출신이잖아요. 거기 누굽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사람도 황건적인가 그 일당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앙정부가 몇십 년 지나면 통제력을 잃으면서 아주 다양한 계급 기반이나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을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요인이 발생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왕조가 지속되면서 경제적인 기반이 붕괴되면 그런 일이 생겨요. 왕조 초반에는 탄탄하게 지방까지 다스리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지역별로 저렇게 경제가 다르고 지금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계에 임박할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수습 불가능한 밀란이 벌어질 거고 중국의 군대는 뒷짐을 지는 상황이 와버릴 거고 그래서 중국이 해체되어 가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경제 때문에요. 그때 이제 북한이 중국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동독처럼 되는 거죠. 동독에도 소련이 갖다 놓은 핵무기가 엄청나게 있었잖아요. 왜? 과거 동국권의 최전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체제가 무너져 버리니까 나중에는 돈을 받고 핵무기를 다 해체하는 부분으로 아니면 러시아가 다시 들고 가는 걸로 정리가 다 돼버렸잖아요. 이제 북한은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비핵화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비핵화를 놓고 협상을 통해서 하자는 것은 트럼프도 사기고 문재인도 사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중국을 굉장히 세게 달아매면서 해상으로 완전 동해 서해로 북한을 다 포위해가지고 경제적으로 한 3년 쪼으면 말라 죽는 상황이 됐을 때 항복을 하느냐 안 그러면 체제가 무너지느냐를 유도해야 되는데 저는 그러기를 바랬어요. 근데 미국이 그걸 감당하기 싫어서 저렇게 해버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안보라는 부분은 문 정권이 지금 잠깐 대중들을 현혹시켜서 안보의식이 거의 사라진 양 보여도요. 자,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온갖 이들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면서 이젠 두려움이 현실화될 겁니다. 요 며칠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그건 안보 문제 때문에 폭락한 건 아니지만은 이번 주 들어서 계속 폭락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환율이 급등하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이런 현상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부동산도 폭락하는 일이 눈에 과시화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가계부채가 수습이 불가능한 채 무너질 겁니다.
변동금리가요. 자, 미국이 지금 한국보다 금리가 훨씬 높은데 올해 2번 올리면 미국이 금리가 기준금리가 2.5%가 됩니다. 그때 되면 한국의 대출금리가 부동산 담보 대출금리가 7%, 8% 가게 될 거예요. 그걸 감당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수의 기본적 가치는 안보는 기본이다. 저 북한 정권이 중국이 있는 한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변하려고 하면 중국이 김정은이만 드러내고 정리를 한다. 자, 어제 만나는 한번 보세요. 자, 시진핑이 또 오라고 한 거는 뭐겠습니까? 저것들이 만약에 비밀리에 만나려면 얼마든지 비밀리에 만나죠. 저 체제에서는. 그런데 공개적으로 만나고, 옛날에는 만나고 난 다음날 공개하다가 이제는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해버리잖아요. 그건 뭔가 하면 시진핑이가 북한의 김정은이가 무슨 경제 문제 때문에 제재 관심도 없어요. 왜? 북한을 지금 먹고 살게, 지도부를 먹고 살게는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갈 때마다 용돈을 듬뿍 주고요. 지금 북중 국경은 봉쇄가 이미 무너져서 5만 개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는 아쉬울 게 없어요. 김정은이가 진짜 아쉬운 부분은 뭔가 하면 중국이 과연 어디까지 이 사태를 몰고 갈 것이냐. 그걸 만나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중국은 한국의 비핵화 과정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뭘 노리는가 하면 동북아시아에서 자신의 거의 입안에 가시로 박혀버린 주한미군을 드러내고 한미동맹을 팽창시키는 겁니다. 중국은 이것만 없어지면 동북아시아에 동해, 서해, 남해가 자기 앞바다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미군만 나가버리면 중국은 경제로 한국을 범중화권에 녹여서 장악을 해버리겠다. 계산이 써 있죠. 미군만 나가면 한국은 미국 경제 영역이나 이런 데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한국에 미군이 나갔다 하면 주식이 지금 가격에 3분의 1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미국의 수출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한국의 세계적 수출 대기업들은 미국에서 거의 팔아먹지를 못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과시화된다는 걸 모르고 그렇게 몰고 가겠다고 하는 겁니까? 결국 중국이 있는 한은 우리는 북한하고 거래를 안 해야 돼요.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안보 문제는 그때까지는 아예 그냥 비타협적으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였어요. 한국 주택 문제를 정부에서 주도해서 해결하지 못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을 수습이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싱가포르식의 주택 공급을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전부 국회의원이고 고위 관료들은 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되면 자신의 부동산의 손실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지금 결혼을 점점 못할 거고, 자, 그러면서 한국 사회는 급격한 인구 감소,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수에서요, 저는 보수의 이 승부수가 주거 문제라고 봅니다. 싱가포르에 리관유나 지금 리센룽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파예요, 좌파예요? 완전 자본주의적인 유교적 자본주의 이 거구에 가까운 집단이죠. 아니, 껌 씹는다고 매 때리는 놈이 거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손자까지 물려주겠다잖아요, 이제. 그게 뭐냐? 주거 문제를 거구가 들고 나와서 해결해 줬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좀 덜해도 괜찮다는 사회적 합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거 문제나 더 나아가서 지금 이 한국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물가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이런 물가 수준을 가지고 뉴욕의 물가나 한국의 물가나 비슷하고 오히려 뉴욕에 가면 싼 게 더 많을 거예요. 이건 뭐냐? 독재
독점이나 제도적인 문제에 의해서 지나치게 많은 가격을 지불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대기업이 잘못하는 부분이에요. 전화기 하나 파는 것만 해도 딱 나오잖아요. 핸드폰. 이걸 왜 결합 상품으로 사야 됩니까? 전화기는 시장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고르고 그걸 들고 가서 통신사에 가서 싸게 부르는데 가서 하면 되죠. 이거 하나를 문재인 정권이 해결 못 하잖아요. 그건 뭔가 이 정권도 한마디로 대기업에 놀아나고 있다. 자, 기업이 돈을 좀 작게 벌고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국민들의 살아가는 생활비가 적게 들도록 만들어야 되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보험, 얼마나 많은 사기가 보험에 있는지 몰라요. 지금 보험료 절반만 내도 충분해요. 자동차 보험이나 무슨 생명보험이나 뭡니까? 민간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휘발유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술값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낮추어서 가는 부분에 보수가 과감하게 선제적 제안을 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회피한 채요. 뭐 허구한 날 무릎을 왜 꿇어요? 정말 저는 그 꿇은 무릎을 망치로 때려버리고 싶었어요. 자식들 말이야. 할 때는 저거 마음대로 하고는 무릎 꿇고 그지. 죽기 전에 무릎 꿇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 또 해결 못 할 겁니다. 아직 총선, 대선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 보수 내부에서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좌우도 하고 이야기하고 저한테 왜 집중적인 이 위장 보수니 좌파의 딱지를 붙이는 줄 알아요? 그들은 기득권의 관변 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대중들이 그런 방향을 선호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이런 소리를 아예 못하게 하려고 다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황장수를 공격하라고. 누가 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관철되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죠. 아니 건설회사부터 다 재벌들 건설회사 들고 있고 하잖아요. 자, 몇몇 사람이 손해를 보더라도 다수의 국민이 이익을 보면서 감수하고 가야 되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안보를 바탕으로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서 일자리 못 만들어줘요. 이제는 200만 원 받는 거를 기정사실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싼 비용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걸 돈을 나눠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를 나눠줘야 만족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거 문제나 가격 독점 문제에 손을 대지 않고는 보수의 집권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다음 대선에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그걸 안 하면 저런 놈은 떨어져야 된다고 할 겁니다. 자, 쟤들은 이런 보수들이 그런 걸 못 해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수십 년 집권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부 라이벌 제거에 지금 더 몰두하고 있잖아요. 한국당하고 싸움이 아니라 박원순이 저거 어떻게 보내버릴까? 이재명이 어떻게 보내버릴까? 이게 더 고민일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만해져가지고 지방정부를 전부 사정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거 옛날에 찌질하게 무슨 한국당 지자체 장들이 받아먹은 거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새로 된 놈들 여차하면 보낼 거니까 숨도 쉬지 말고 있어 이겁니다. 자, 지금 오만해졌어요. 이 오만이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얘들도 뭐 때문에 망해요? 중국하고 똑같이 망합니다. 올 가을만 되면 경제 수습 안 돼요. 자, 주 52시간 오늘 6개월 유예한다 했잖아요. 그 6개월 유예할 일이 아니라 주 52시간을 안 하든가 아니면 완전히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발표를 해야지 하겠다고 7월 1일부터 하겠다고 하다가 6개월간은 유예하는 게 아니라 처벌을 유예한다 했죠. 자, 책상에 앉아서 될 것 같았지요. 그거 왜 했다고 봅니까? 주 52시간? 자, 일자리가 안 생기니 산술적으로 계산해요. 지금 보통 주에 한 70시간씩 일하더라. 그러니까 억지로 52시간만 하면 3명만 하면 18 곱하기 3이 남잖아요. 그러면 3명만 하면 1명을 더 취직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주 52시간을 밀어붙이면 일자리가 지금 있는 것의 3분의 1만큼 더 생길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임금만 있습니까? 고용이? 1명을 고용하면 거기 들어가는 부대 경비가 2명이 되지요. 그래서 책상에서 가능한 걸 해보려니까 안 돼가지고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면서 지금 수습 불가능에 빠졌잖아요. 이게 얘들의 한계예요. 뭐? 그거 심태용이가 트릭이 있다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경제는 망해요. 이제 경제가 망하면
지금 뭐 인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던 사람들이 저 인이 저꼴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내년 봄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보수의 가치는 더욱 강화해가고 그 다음에 안보의 가치는 그리고 보수가 경제 사회적으로 지금 대중을 수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 안 바꾸면요 끝나는 겁니다. 이들은. 자,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